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AIA 레벨 1 헤지펀드 같이 공부할 김종곤입니다. 이 CAIA 시험이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다른 자격 시험에 비해서 수험생 수가 많지 않고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전통 투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라도 대체 투자 또는 대안 투자 쪽으로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CAIA는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전통 투자에 대한 일종의 보게 되면 다른 대안을 사실은 제안을 해주는 건데, 이 어떤 느낌에서 보게 되면 대안 투자라는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대안 투자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올드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제 자체는 오래된 주제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state of the art라고 말을 하는 첨단의 이론이라든지 또는 첨단의 테크닉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고, 보면 조금 그래도 이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론으로 형성이 될 만큼 충분히 임페리컬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임페리컬 스타디라는 이름으로 실증적으로 한번 스타디를 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의 스펙트럼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냥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아주 로버스트하게 튼튼하게 말이죠. 이론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 내용도 물론 있지만 좀 프랙티컬하게 실증적으로 아직까지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이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까지는 관찰들이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티오레티컬하게 이론적으로 잘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되어 있고 프레임이 잘 짜져 있는 거는 그거는 이미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답이 딱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험을 내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반면에 아직까지는 스타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에 사실은 그게 100%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는 건 아니고 mostly 대부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예외들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 거를. 왜냐하면 100% 맞는 이론화된 건 아니고 반대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벨 1 시험은요, 시험 자체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의 범위가 다양하게 가지를 뻗칠 수가 있는데, 프랙티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낼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시험을 보러 가시면 피어슨 센터에서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그 시험을 보시면 이 시험은 CBT잖아요. 컴퓨터 베이스로 테스팅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앉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클릭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탁 넘어가고 클릭하게 되면 문제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넘어갑니다. 그럼 그 문제에서 그냥 본인의 보기를 갖다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 근데 지문은 좀 길게 나오는 반면에 문제는 짧아요. 그러니까 지문 보고 그다음에 예컨대 예시 같은 지문이 나오고 그 밑에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문제로 나오는데 그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다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좀 섞여 있는 레벨 2에 비해서는 레벨 1은요 접근하기가 좀 부담은 덜 합니다. 하여튼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면, 또는요 이론을 벗어나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갖다 너무 인발부를 깊게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레벨 1 시험은 조금요 컨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잘 이해했어요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어렵게 뎁스 있게 뭐가 내려가질 않아요. CAI에서 다루는 주제들 자체가 아주 뎁스 있게 내려갈 수 있는 주제는 몇 가지로 딱 한정이 돼 있고, 그나마 뎁스 있게 내려가려고 하게 되면 이론보다는 실무적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교재에다 담아놓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게 되면 투자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뎁스 있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들, 그걸 갖다 여기다 딱 담아놓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그냥 이 책만 보고서는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의 접근은 투자의 세상에서는 성립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엣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그런
대체 투자에 대한 스킬이나 노하우는 여기서는 대단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안을 진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말은 그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뭔가 우리가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는 거지만,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지만, 그 애널리시스 자체가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그 적당한 수준에서만 그냥 끝납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의 코어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시험은 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쭉 있으면, 시험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그 바깥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부담이 좀 덜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한투자는 전체 과목들이 다 보면 기본적으로는요, 조금은 파생을 알고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파생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 뜩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그 CAIA에서는 파생이라는 과목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파생이 다 녹아들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파생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국내 자격증이나 다른 국제 자격증에서 파생을 내가 좀 공부했어요 이러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고, 근데 파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대한투자 이것만이라도 먼저 한번 따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파생의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봤을 때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암기는 더 안 되고 이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헤지펀드를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헤지펀드도 파생에 대한 포지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을 잘 모르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자, 꼭 필요한 그 파생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파생에 대해서만큼은 이 시험을 치기 위한 백그라운드 지식을 내가 조금은 그래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파생 관련된 책들, 뭐 국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좀 쉬운 책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셔서 파생의 속성 정도는, 또 파생의 구조 정도는요, 그거는 좀 미리 알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그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이 헤지펀드는 그 레벨 1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아마 거의 제일 높을 거예요. 출제 비중이 거의 한 뭐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토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한 20%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뭐 중요도 면에서 높다는 이야기고요. 문항수로 보게 되면 대충 한 30문제 내지는 많이 나올 때는 40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출제하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말로써 있잖아요. 컨셉을 묻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를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까지, 두 번 정도를 내가 다 들었어. 이걸 한번 두 번 정도를 갖다 내가 한번 쭉 리뷰를 해본 거야. 이런 정도가 되면 대부분 내용이 한 뭐 60, 70%는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제 시험 치러 가면 60, 70% 그 상태로 이제 시험을 치러 가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60에서 70%를 가지고 응용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레벨 1 시험이 그렇게 이렇게 막 비비 꼬아서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60에서 70 정도만 머릿속에 가져가도 그 컨셉으로 묻는 문제가 또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30%에서 40%는 맞춥니다. 그거에다가 조금은 이제 암기를 좀 많이 하고 노력을 더하게 되면 거의 한 70%까지 맞출 수 있는 거는, 전체 출제되는 문제에 한 70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그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그리고 책 자체도 보게 되면 분량도 안 많잖아요. 그 다른 뭐 CFA 같은 자격증이나 FRM 자격증 이런 것들은 책 자체가 벌써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책도 뭐 2권 딸랑 보면 되고, 딸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분량 자체는 썩 많지가 않고, 그리고 터치하는 내용도 뎁스가 그렇게 깊질 않고, 이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하고 정리만 잘하게 되면, 자, 레벨 1은 뭐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지펀드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Structure of Hedge Fund Industr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토픽 4.1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지펀드와 관련된 토픽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헤지펀드 산업 구조가 어떤 건가요? 뭐 헤지펀드 전체 산업에 대한 조망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챕터부터는 그 좀 구체적으로 헤지펀드가 쓰고 있는 전략들이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라고 헤지펀드의 전략들을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헤지펀드의 전략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헤지펀드라는 과목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뭐 다르게 고민할 것들이 별로 많지 않고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그 전략은 사실은 어떻게 구사를 하는 게 그런 전략입니까?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은 뭐죠? 자, 이걸 공부하면 되는 게 이게 헤지펀드예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로는 보면 말은 좀 어려운데 헤지펀드란 말이.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은 각각 여러 가지 헤지펀드가 쓰고 있는 전략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전략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그 페이지를요,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ure of Hedge Fund Industry에서요. 주로 이제 용어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들도 가끔씩 등장하긴 하는데, 그 계산하는 문제들은 문제가 사실은 그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계산하는 문제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많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계산 문제들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게 커져. 계산 문제를 만약에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예제로 나와 있는 계산 문제들은요, 전부 다 좀 이렇게 숙독을 하시고 연습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시험에 실제로 나오게 되면 그냥 금방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연습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Characteristics of Hedge Fund라는 거 봅시다.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요? 에서요. 먼저 Primary Element of Hedge Fund, 헤지 펀드의 구성 요소죠. 헤지 펀드의 구성 요소는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dge fund differ from traditional investment with respect to regulatory structure. 자, 규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전통 투자하고 헤지 펀드는 많이 달라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compensation structure, 보상을 하는 구조와 관련해서 헤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있을 거예요. 그 운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과 관련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운용 보수 체제가 전통적인 투자하고 헤지 펀드는 좀 더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트럭처, 거래의 구조도 보게 되면 전통 투자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 중에서 트레이딩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거래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중에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 전략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번 챕터부터요. 하나씩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이번 챕터에서 주로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compensation structure입니다. 운용 보수를 지급하는 체제 자체가 전통적인 투자하고는 좀 달라요라는 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내용들이고 레귤리터리 스트럭처는 사실은 뭐 크게 볼 내용들이 없습니다. 먼저 그래도 시작하기를 규제와 관련해서 헤지 펀드가 전통 투자하고는 이런 면에서 다릅니다라는 게 거기 보시면 레귤리터리 스트럭처 점 찍은 데서 헤지 펀드와 privately organized and generally unlisted.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한 펀드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펀드다 보니까 사모 형태로 헤지 펀드는 모집이 되고 공모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라이빗 펀드다 보니까 상장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because they are privately organized hedge fund are not heavily regulated. 그러니까 공모형으로 우리가 어떤 펀드를 모집을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공모 펀드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레귤레이션들이 있어요. 뭐 이건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해요. 그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형의 펀드로 돈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헤지 펀드는 좀 돈이 많은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하이 넷워스 인디비주얼, 돈 많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을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몇 명을 모으거나 뭐 하여튼 수십 명 단위로만 자금을 펀딩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헤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형이 아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그런 유인이 되게 약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규제도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 또 두 번째 문장에서 hedge fund fall within the safe harbor exemptions of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자, 1940년도에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이거는 미국 법이죠. 우리나라 법은 아니고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투자회사법은 투자자문사 따위를 만약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투자회사 또는 투자자문사 이런 그 회사를 갖다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는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여기 구체적인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뮤추얼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그냥 공모형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 펀드. 그러니까 공모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 투자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인데 거기 보니까 Safe Harbor Exem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자, Safe Harbor Exemption은 그 투자회사의 법으로부터 있잖아요. 그죠? 조금 예외 처리를 받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를 갖다가 적용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라는 게 Safe Harbor Exemption인데, 헤지 펀드는 요 Safe Harbor Exemption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투자회사법,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에 대한 적용을 갖다가 배제시킬 수 있는 거기로부터 예외 인증을 받는 펀드입니다. This means that hedge funds do not have to deal with the filing, disclosure, record keeping, and the various reporting requirements to which mutual fund must adhere.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는 이 법의 저촉을 받아서 이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는 처음부터 있잖아요. 자기들의 펀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감독기관에다가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공시 업무를 갖다가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본인들의 실적을 갖다가 리포팅 보고도 해야 되고,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인데, 그 규제로부터 있잖아요. 좀 약간 예외 인정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헤지 펀드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헤지 펀드가 이런 그 공시라든지 또는 금융감독기관에다가 본인들의 펀드를 설립합니다라는 신고 의무라든지 또는 주기적인 실적을 갖다 보고해야 되는 보고 의무라든지 이와 같은 의무로부터 있잖아요. 그죠? 조금 면제를 받는 대가로 또 금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헤지 펀드는 그 금지 조항들이 However, 보시면 the safe harbor exemption prevent hedge fund from raising capital in a public offering. public offering은 우리말로는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공모 행위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죠. 이런 safe harbor exemption에 따라서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안 받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2페이지에 보시면 부인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맨 첫 번째 문장에서 hedge fund are much more restricted than mutual fund in allowing investor to invest their fund. 그러니까 헤지 펀드는 훨씬 더요 규제가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규제가 강한 거냐면 금융감독기관에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펀드 설립과 관련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되게 자유롭긴 하지만 대신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만큼은요 대신 또 규제가 되게 심해요. 뮤추얼 펀드는 공모 행위다 보니까 자금 모집하는 것은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는 자금 모집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대신에. 자, 그리고 대부분의 헤지 펀드의 투자는 투자자들이라는 게 primarily wealthy individual, accredited investors와 qualified purchaser. 그게 뭐 accredited investors와 qualified purchaser는 그냥 적격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격 투자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연소득이 얼마 이상이라야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소득이 지속이 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라고 소득에 대한 증명들이 필요하고요. 헤지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해서는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굳이 투자회사 법으로 보호를 해야 될 보호 대상의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돈 많은 투자자들은. 그래서 헤지 펀드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accredited investor, 적격 투자자,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연소득이 얼마 이상인 뭐 이런 류의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인다우먼트, 펜션 펀드, 앤드 아드 인스티튜션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어요. 개인 중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있는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어요. 연소득이 되게 높은 사람. 그리고 투자에도 보게 되면 뭐 100만 원 투자한다 이런 게 되질 않고 그것도요. 그 미니멈 서브스크립션 최소 이 정도만큼은 투자해야 된다는 최소 청약금이라는 게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없게끔 그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함부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두 번째 점에서 compensation structure를 보시면 헤지펀드 offer managers, 이 매니저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이죠. 펀드 매니저. Performance-based incentive fees that attract elite managers with more sophisticated strategy.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 투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는데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뮤추얼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한테 야, 네가 수익을 되게 많이 올렸으니까 인센티브를 갖다가 수익 중에 일부를 네가 가져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 펀드잖아요. 사모형의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하고요. 운용에 대한 보수를 갖다가 협의할 수 있고 운용에 대한 보수를 협의하는 그 운용의 보수의 구조, 운용 보수의 구조에 보게 되면 그 profit sharing,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저도 돈을 갖다가 조금요 가져가겠습니다. 이익의 일부분을 이렇게 performance based incentive fee를 갖다가 협의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운용 보수 체계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뮤추얼 펀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보니까 10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갖다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뮤추얼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펀드 매니저가 그 이익 중에 일부를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규정 따위는 없어요. 하지만 이 프라이빗 펀드에 해당되는 헤지 펀드는 프라이빗한 거라서 그런 구조를 운용 보수 구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trading structure, hedge fund are unrestricted in terms of investment strategy, concentration limits, use of derivatives, use of leverage, and use of derivatives.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관련해서는 전략에 대해서도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전략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전략을 또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드시 몇 % 이상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는 분산 조항 이런 것도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갖다 몇 배 이상을 쓸 수 없다든지 또는 차입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제한도 없고 파생 상품의 운용과 관련된 것도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프리합니다. 트레이딩한 거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보면 헤지펀드는 이런 면에서 되게 유연성이 높아요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2번에 보시면 use leverage sometimes high amount. 레버리지를 되게 많이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 포지션을 갖다 되게 많이 쓸 수 있고요. 그 레버리지를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돈 낸 거 말고 딴 데서 돈을 갖다가 더 차입을 해가지고 뻥튀기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뮤추얼 펀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입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헤지 펀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차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시면 sell securities short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ll short 한다는 거는 공매한다는 뜻입니다. 빌려서 파는 거예요. 어떤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빌려서 바로 시장에서 팝니다. 예컨대 그 주식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서 8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팔게 되면 1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자, 빌려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주식의 가격이 8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80만 원 주고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도로 돌려주면 됩니다. 주식을 빌렸으니까 주식으로 갚으면 되죠. 근데 주식을 빌려서 팔 때는 시장에서는 100만 원에 팔았고 나중에 도로 주식을 갚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했더니 주가가 8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80만 원만 주고 주식을 사서 도로 갚으면 되니까 저는 20만 원 이익이 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식을 빌려서 있잖아요. 매도하고 나중에 도로 갚는 그런 포지션을 sell short이라고 하는데 또는 short 포지션.
공매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이 공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펀드, 대중펀드. 근데 헤지 펀드는 공매와 관련해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공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번에서도 use complex active management strategies and dynamic risk exposure. 그러니까 이 액티브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라고 할 때 매니지먼트라는 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있잖아요. 그죠? 복잡하고도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팅하고는 리스크도 보게 되면 오직 주식에만 배팅한다 이런 건 아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벤트, 사건에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익스포즈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배팅할 수 있는 그 소스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외환에다가 또는 뭐 금리에다가 환율에다가 뭐 다양하게 그다음에 커머디티 프라이스 원자재 가격 너무너무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투자의 스펙트럼이 넓죠. 자, 바로 밑에서 헤지 펀드 인더스트리 그로스 앤드 컨센트레이션을 잠깐 보겠습니다. 헤지 펀드가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사이즈가 인더스트리 사이즈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문장에 the long-term growth trend for hedge fund is a result of their favorable investment attribute. 왜 이렇게 헤지 펀드가 많이 커졌을까요?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매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점 찍은 거 있는데 그 세 가지 점 찍은 거는 이렇게 괄호로 묶은 다음에 별표하십니다.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 말해보세요.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에서요. Low correlation with traditional investment. 전통 투자하고는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아요. 자,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다는 얘기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투자를 했는데 그 전통 투자라고 앞으로 나오면 머릿속에 탁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통 투자 이퀄 스탁 앤 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탁 앤 본드 주식과 채권이다. 그래서 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통 투자들입니다. 주식 들고 있어요. 채권 들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냥 투자예요. 근데 그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들고 있는데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 헤지펀드도 똑같이 주가가 떨어질 때 헤지펀드 가치도 똑같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헤지펀드 가치도 똑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움직여 버리게 되면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분산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좀 나오려고 하게 되면 코릴레이션이요, 낮은 코릴레이션이라야 분산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많이 움직이지만 얘는 덜 움직여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돼야만이 얘 때문에라도 안정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분산 효과죠. 낮은 코릴레이션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치가 움직이는 범위를 갖다가 확 제한해서 줄여 놓는 게 그 분산 효과인데 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각 자산과 자산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the ability of hedge fund to hold both long and short position. 자, 그리고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요, 포지션과 관련해서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롱 포지션도 할 수 있고, 숏 포지션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1, 2, 3, 4, 5, 6에서 4번에 셀, 시큐리티스, 숏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으로 본다면 숏 포지션이거든요. 숏 포지션은 뭔가 빌려서 판 거예요. 현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빌려서 팔았을 때보다는 그 현물의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돈을 법니다. 거꾸로 말하게 되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나는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빌려서 판 포지션.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갚아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빌려서 팔 때보다는 나중에 갚을 때 보니까 시장에 가서 살려고 했더니 가격이 뚝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때 돈을 버는 거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러면 롱 포지션을 취하면 되고 내려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려갈 것 같으면 이럴 때는 전통 투자는 달리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헤지 펀드는 숏 포지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내려간다는 그 본인의 전망에 배팅해서 진짜 내려가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The potential for larger returns than traditional investment. 전통 투자에 비해서는 리턴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요, 상당히 높게 나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그 수익률의 변동성은 되게 낮습니다. 별로 뭐 움직이는 범위 자체가 되게 작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보니까 한 15% 나와요. 평균적으로 15%가 나오는데 제일 수익률이 안 나올 때는 몇 %지? 10%예요. 수익률이 아주 많이 나올 때는 몇 %지? 20%입니다. 그래서 야, 얘는 10%하고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15% 수익률이 나와.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좀 비교를 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5%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2%인 게 있어요. 12%. 근데 얘도 움직이는 범위를 보게 되면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내려간다면 예를 들어서요. 뭐 6%까지 내려가고 그다음 올라간다면 18%까지 올라가. 근데 그 6%에서 18%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평균적으로는 12%야 라는 것과 10%와 20% 사이에서 움직이는 건데 평균적으로 그 수익률이 15%야, 평균 수익률이. 어느 게 좋은 거냐면, 당연히요, 평균적으로 15%가 나오고, 미니멈도 그 10%까지밖에, 10%가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20%가 맥시멈이고, 얘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그 전통 투자에 비해서는 헤지펀드가 그 움직이는 범위도 되게 좁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평균 수익률 자체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헤지펀드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거나 헤지펀드 골라잡기만 하게 되면 이거는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좋은 투자, 좋은 헤지펀드 같은 것들은 그 세 번째 점 찍은 것과 같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 어떻게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그거는 뒤에서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게 됩니다. 각각의 전략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 듀 딜리전스 실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조금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때 보시면 돼요. 그 세 번째 점 찍은 거 바로 세 개 점 찍은 거 바로 밑에 보시면 The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2007년도에 발생한 금융 위기가 있었죠. led to massive hedge fund liquidation. 굉장히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 금융 위기 때 청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헤지 펀드란 말은요,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나도 수익률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나도 나빠졌어요. 이러면 헤지 펀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뮤추얼 펀드예요. 일반적인 펀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되게 좋아서 내가 돈을 좀 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더니 수익을 좀 많이 나왔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봤더니요, 야, 요즘 시장이 너무 좋잖아, 주식시장이. 요즘 진짜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요즘 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수익 되게 많이 나왔을 거야. 당연하죠. 시장이 좋으면 같이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뮤추얼 펀드는. 반면에 시장이 나쁘게 되면요, 또 똑같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뮤추얼 펀드는 그래요.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뮤추얼 펀드입니다. 근데 헤지 펀드는 그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는 거예요.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 펀드는 방어막이 쳐져 있어서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 방어막이 쳐져 있다고 하니까 내려갈 때는 방어막이 쳐져 있는 게 좋지만 올라갈 때는 방어막이 쳐져 있지 않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라고 이제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항상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러지 않고 방어막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그 방어막 내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도 높은 수익률이, 웬만큼 높은 수익률이 있고요. 시장이 내려가도 내려가는 시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게 헤지펀드예요. 그래서 그 헤지펀드는 사실은 시장의 그 데피니션 자체로 본다면 시장으로부터 있잖아 방어막이 쳐져서 시장이 나빠지더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많은 헤지펀드들이요 다 시장에서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펀드 중심으로 헤지펀드 중심으로 이제 좀 재편이 많이 되었는데 그 재편이 된 걸 컨설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통합이 된 거죠. 통합. 이런저런 헤지펀드들이 보니까 큰 헤지펀드한테 그냥 흡수 합병을 당하기도 하고 그
그러면 작은끼리 뭉쳐가지고 큰 헤지펀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조그만 헤지펀드는 조금 이제 살기가 쉽지 않고 반면에 대형 펀드들이 그나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거 밑에 거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3페이지로 오셔서 헤지펀드 피입니다. 헤지펀드 수수료. 자, 헤지펀드는 운용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두 종류예요. 매니지먼트 피가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식형 펀드 이런 거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식형 펀드에서는요, 수수료가 그냥 운용 수수료, 매니지먼트 피만 가져가지, 이익이 나게 되면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다. 이런 건 없어요. 네, 헤지펀드는 매니지먼트 피가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퍼포먼스 피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피. Management fees are collected on quarterly, semi-annual or annual basis.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피 운용 수수료 언제 내는 겁니까? 운용 보수. 운용 보수는 처음부터 내는 경우도 있어요. 선취 수수료처럼. 펀드 가입하자마자 수수료부터 뗍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게 되면 후불 방식인데 그 후불 방식이 분기 단위로 뺄 수도 있고 반기 단위로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 단위로 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the typical management fee for hedge fund is 2% of asset under management. asset under management는 운용자산 규모죠. 운용자산의 규모 곱하기 몇 퍼센트, 2%를 갖다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거죠. 100만 원 가입하게 되면 2%는 수수료입니다. 운용 수수료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erformance fee 보시면 also known as incentive fees or profit sharing fee. performance fee는 인센티브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 collected on an annual basis.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annual basis. But only if the fund is profitable. 그리고 only if를 또 동그라미 쳐놓으실까요? 퍼포먼스 피는 언제 주는 거냐면 이익이 날 때만 줍니다. 이익이. 근데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작년 연말보다는 올해 이익이 많이 났어요. 1년 동안 운용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주는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익을 판단할 때는요.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펀드의 가치하고 그 전에 있는 뭔가 그걸 비교를 해서 그 전보다는 지금 펀드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익이 났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 해당되는 지난번에 그러면 펀드의 가치는 얼마였지라는 게 작년 연말이 아니고 지난번에 가장 좋았던 때는 이 펀드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그걸 갖다 우리는 하이 워터마크라고 합니다. 전 고점이죠. 전 고점. 옛날에 고점을 어디까지 쳤었나를 보고 그 고점을 쳤을 때보다 더 높아져야만이 이익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요 이렇다고 해서 이익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전 고점보다 옛날에 가장 좋았을 때보다 이번에 더 높아졌습니다. 신기록 경신이 된 거죠. 그때 우리는 이익이 났다고 말을 하고 그때 신기록을 경신한 부분에 대해서만큼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typical performance fee는 20%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헤지펀드 세상에서는 매니지먼트 fee는 2%, 그 다음에 인센티브 fee는 20%, 이래서 220 구조입니다. 220, 20 구조. 그리고 그 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네 번째 점에서 Fund Compensation Agreement may contain high watermark provision under which incentive fee will only be paid if the net asset value is above maximum previously observed net asset value. the maximum previously observed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 가치가 그냥 펀드 가치입니다. 펀드 평가를 해본 거죠. 이번에 펀드 평가액이 말이죠. 지난번에 가장 높았던 데보다 더 높아졌다. 신기록 경신한 거죠. 자, 이때 지난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신기록이 경신이 된 거니 그게 이제 지난번에 가장 높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건데 그 증가한 그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하이워터마크 프로바전이 다 있어요. 하이워터마크. 그러니까 컴펜세이션은 특히나 그 인센티브 피는 어떤 식으로 주는 거냐면 신기록 경신할 때마다 줍니다. 그게 하이워터마크 프로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점에서 Fund Compensation Agreement may also contain hurdle rate where the incentive fee will only be paid if the fund return exceeds set threshold return. 그리고 또 이런 조항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허들도 있어요. 허들. 그러니까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자, 옛날에 있잖아요.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몇 %는 올라갔어야지. 그리고 몇 %를 올라간 그 허들 갖다가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기록보다는 이번에 5% 수익이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펀드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걸로 보게 되면 한 5%가 더 증가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2%는 작년에 신기록보다는 지난번 신기록보다는 2% 정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허들렛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받는 거는 3%, 허들을 제외한 3%만 인정을 받고 그 3%에 대해서 인센티브 피 20% 주자. 이런 것들이 허들렛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허들렛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밑에서 the total annual fee as a percentage of asset under management is expressed as 라고 해서 보니까 총 운용자산 규모의 몇 %를 total annual fee를 주는 겁니까? 거기 보면 이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으로 주는 건데 연간 피 구조로 보면 매니지먼트 피 이게 몇 %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20%로 했습니다. 곱하기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Asset Under Management는 비기닝이죠. 비기닝. 처음 시작할 때 연초 얼마였니? 라는 거 연초 얼마였니? 그 다음에 더하기 보통 2%죠. 이거는 이제 보통 2%. 대부분의 경우가 2%. 그리고 이제 연초에 네가 펀드에 돈 얼마 집어넣은 거니 100만 원 집어넣었다. 2%는 연간 보수다. 이런 거 운용 보수다.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뭐 좀 복잡한 수식이 나와 있는데 맥스라고 해서 맥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0, 뭐 이거는 못 받거나 또는요 인센티브 피 퍼센트죠. 보통 여기에 이제 20%예요. 곱하기 거기 gross return 그러니까 가로 속에 나와 있는 게 이제 gross return이 있고요. gross return. 그다음에 마이너스 매니지먼트 피 마이너스 hurdle rate.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에 나오는 얘가 인센티브 피고요. 요 전체 거로 본다면 요거는 퍼센트지고 요거는 금액이니까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가 도대체 얼마? 이거 달러잖아요. 달러에 몇 %를 내니까 이건 달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달러를 갖다 우리가 매니지먼트 피라고 하죠. 운용 수수료 얼마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거는 0을 내거나 0이거나 또는요 얼마를 더 냅니다. 인센티브 피를 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퍼센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달러예요. 달러. 그다음에 요것도요. 달러고 요것도 달러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나타낸 이 하이워터 마크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그죠? 신기록이 얼마만큼 증가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로스 레이팅인데 밑에 나와 있는 밑에 이 노테이션 나오는 거 보면 그로스 리턴 어버버 하이워터 마크 그러니까 신기록을 얼마만큼 갱신했나요? 이야기죠. 거기서 이제 운용 수수료를 빼고 이거는 수수료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운용 수수료 빼고 허들 레이트 빼고 그래야만이 있잖아요. 그죠? 기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수하게 거기다가 인센티브 피를 갖다가 곱합니다.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빼게 되면 그로스 리턴에서 매니지먼트 피를 빼게 되면요. 이거는요. 넷 리턴이죠. 넷 리턴. 금액입니다. 요 그래서는 지금 현재 그 가치하고 현재 넷에서 밸류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피하고 두 개 지난번에 하이워터 마크하고 두 개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밑에 나오는 거는 인센티브고 인센티브 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매니지먼트 피니까 이거는 항상 발생하죠. 항상 발생하는 거지만 밑에 나오는 인센티브 피는요 0도 가능하잖아요. 안 준다 이런 것도 가능하는 거니까 얘는요 좀 컨틴전트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얘가 있어야만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신기록을 갖다가 갱신해야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페이지 4페이지에 calculating ending net asset value after fees 이제 이 수수료 다 주고 나면 그러면 순자산 가치가 펀드 순자산 가치는 얼마가 남습니까를 계산해 봅시다. ABC hedge fund has a 2 and 25 fee arrangement with no hurdle rate. hurdle rate는 없대요. And the net asset value of 250mill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연초에 250million이 있었어요. 투자한 거죠, 이제. The net asset value increased to 295million at the end of the year. 보니까 이제 250million을 갖다가 연초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데 여기 이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가 250million이에요 라고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295가 됐어요. before fees. 이것도 연말이 되니까 295가 됐어요. 밀리언이 됐는데 이거는 수수료 공제 전입니다. fee를 내기 전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호라이즌이 그냥 한 번밖에 없죠. 요전에 뭐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 250밀리언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그냥 하이 워터마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 이제는 뭐가 없어요. 지금 요 시점 이게 이제 현재인데 현재 시점에서 전 고점이면 뭐지? 요거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하게 되면 초기 투자액이 그냥 전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수수료 공제 전에는 45밀리언만큼 이제 돈을 갖다 불려놨습니다. If management fees are distributed annually based on the start of the year net asset value, calculate the following. annual management fee 구하세요. 250밀리언 곱하기 2% 하면 되죠. 곱하기 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연초 금액에다가 2% 곱하면 annual management fee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센티브 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피는 25%를 갖다 일단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250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게 250에서 295까지 왔으니까 플러스 45밀리언만큼 내가 돈을 갖다가 번 거죠. 이거는 근데 수수료 공제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료 뺍니다. 수수료 해당되는 게 5밀리언이에요. 5밀리언. 5밀리언 빼고 나면 그러면 40밀리언이 남죠. 요거죠 지금. 그로스 리턴이 얼마냐면 45밀리언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매니지먼트 피는 5밀리언이에요.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피 5밀리언 맞나? 오케이 5밀리언. 빼게 되면 그러면 이거 40밀리언 남았군요. 근데 허들은 없어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0이죠. 그러니까 40밀리언에 대해서 25% 인센티브 피가 25%라고 했으니까 25%를 갖다가 그 인센티브 피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10밀리언이 되겠네요. 토탈 애뉴얼 피는 5밀리언 매니지먼트 피, 그 다음에 10밀리언 인센티브 피니까 그러면 15밀리언을 뭐 모두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돈 남는 거는요 보니까 280밀리언이 남겠네. 여기서 40밀리언 곱하기 25% 인센티브 피 냈어요 했더니 10밀리언이요 이렇게 됐고 요거는 5밀리언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매니지먼트 피 5밀리언 인센티브 피 10밀리언 두 개 합쳐보게 되면 15밀리언이죠. 피만 15밀리언이에요. 295밀리언에서 15밀리언을 갖다 빼게 되면 그러면 280밀리언이에요. 뭐 이렇게 남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 게 거기 밑에 엔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도 계산할 수 있죠. 수익률로 보게 되면 252에서 그러면 30밀리언 번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250에서 280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피 내고 나면 30밀리언 벌었네요. 자, 이게 이제 그 네더스 밸류를 그 피를 갖다가 다 제거하고 나면 수수료 내고 나면 얼마만큼 남습니까? 입니다. 한번 뭐 유심히 보실 게 그 이런 숫자보다는요. 여기 5밀리언 같은 2% 곱하는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2%를 곱하는 거잖아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인센티브 피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요. 순정분 얼마를 올렸습니까에 대해서 곱하는 거니까. 대상 곱하는 금액 자체가요. 대상 금액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갖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인센티브 피가 매니지먼트 피보다는요 훨씬 더 커요.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이게 이거 2%를 곱하는 요 금액을 많이 늘리자 이런 쪽보다는 이거 금액 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내가 더 플러스를 시킬까 이게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에 배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하이 리스크 배팅. 근데 뭐 손해를 보게 되면 이익을 못 얻고 만약에 손해를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요것만 받으면 되죠. 여기서 만약에 250밀리언에서 와가지고 295가 아니고요. 200밀리언으로 50밀리언 까먹었어요 라고 해도 투자자는 50밀리언 까먹었으니까 속이 되게 아프겠죠. 하지만 펀드 매니저는 250밀리언 곱하기 2%는 5밀리언은 자기 수수료를 챙기고 250밀리언이 되게 되면요. 나는 0이죠. 여기 0.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마이너스 값이니까 쓸 일이 없죠. 맥스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센티브 피는 없네 이런 뜻입니다. 5밀리언만 그러면 매니지먼트 피를 받자. 그럼 투자 50밀리언 손해난 건 누가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지거든요? 투자자가 다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죠. 자,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피에 비해서 이 인센티브 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또는 위험한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요인들은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요. 이런 인센티브 피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밑에 example 또 두 번째 example에서 calculating ending net asset value before fees. 자, 이제 수수료 제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주기 전에 엔딩 밸류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XYZ hedge fund has 1 and 20 fee arrangement with no hurdle rate. 그러니까 운용 수수료는 1%, 그 다음에 인센티브는 20%. net asset value가 500밀리언이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연초에. 그리고 net asset value increased to 600밀리언 at the end of the year. 600밀리언만큼 증가대가 있는데, 자, 이 600밀리언은 앞에 위에 나왔던 예제하고는 다르게 애프터 피입니다. 이미 그 매니지먼트 피하고 인센티브 피를 갖다가 다 지불하고 나서 보니까 100밀리언만큼 증가해서 600밀리언이 된 거죠. If management fees are distributed annually based on the start of the year net asset value, calculate the following. annual management fee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인센티브 fee 구해보세요. total annual fee 구하세요. 그리고 엔딩 before fee 기준으로 net asset value는 얼마였습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딩 애프터 fee 구조로 net asset value가 얼마다? 세금 수수료 다 내고 나서 얼마 남았다 이런 건데 수수료 내기 전에는 그럼 얼마였니? 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t equal 0고 t equal 1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밀리언이었고 이때는 오니까 600밀리언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600밀리언은요, 애프터 피입니다. 세금 다 내고 나서이잖아요, 600밀리언이에요. 세금이란다, 피. 물론 여기서 오는 피는 매니지먼트 피가 있고요. 1%. 그 다음에 인센티브 피가 있는데, 인센티브 피는 20%. 이렇게 다 이제 비용 다 지불하고 나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여기 이제 증가를 한 걸로 본다면,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이 증가하기를 100밀리언만큼이 증가를 했습니다. 100밀리언. 피 다 지불하고도 100밀리언만큼 지불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본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 100밀리언이라는 숫자는요, 비용을 제외하기 전에 얼마를 벌었나요? 그게 이제 gross return이죠. 그래서 총 수익 모두 얼마 벌었습니까? 요거는 총 수익이라는 거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하이 워터 마크인데, 하이 워터 마크가 작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냥 하이 워터 마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총 번 돈이에요. 비용 제외하기 전에. 자, 거기서 마이너스 비용을 빼야죠. 비용을 총 번 돈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100밀리언 남아요. 이런 거니까 그 비용의 구조가 아까 보면 볼게요. 여기서
먼저 매니지먼트 피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매니지먼트 피가 아까 1%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00밀리언 곱하기 1% 하게 되면요 숫자로는요 5밀리언입니다. 5밀리언. 인센티브 피는 여기 보면은 지워졌네. 인센티브 피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인센티브 피는 총 수익에서 말이죠. 매니지먼트 피를 뺀 여기다가 인센티브 피를 또 곱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허들렛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 총 수익을 얼마를 얻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매니지먼트 피가 5밀리언이니까 5밀리언을 뺀 게 요만큼 있잖아요. 인센티브 피를 갖다가 부과하는 대상이죠. 요게 20%예요. 이래요. 20%. 자, 이거는 인센티브 피. 더하기 매니지먼트 피는 5밀리언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센티브 피. 금액으로 계산한. 그리고 요게 매니지먼트 피죠.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다 더한 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토탈 피인데 토탈 피. 총 소득에서 토탈 피를 뺐더니 100밀리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남아 있죠. 그러면 총 소득은 얼마니 구하면 되는데 총 소득은 뭐 이 뒤에 하나 구하게 되면 총 소득은 130이에요. 총 증가분은 13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30만큼을 증가를 시킨 거죠. 자, 뭐 애뉴얼 매니지먼트 피, 인센티브 피 이거 130에서 5밀리언 빼게 되면 125밀리언이고 125밀리언에서 20%를 갖다가 그러면 인센티브 피를 내면 됩니다. 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애뉴얼 피는 다 합친 겁니다라고. 그다음에 엔딩 네러스 밸류 비포 피는 여기에 나오는 피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 포함을 한다면 얼마입니까? 그럼 뭐 그로스 리턴이 아까 구했으니까 그로스 리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500밀리언에다가 그로스 리턴이 13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30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는 뭐 간단히 계산해 보게 되면 지금 매니지먼트 피하고 인센티브 피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 몽땅 다 그 지불하고 나서 100밀리언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100밀리언만큼이 증가했는데 100밀리언 증가. 100밀리언 나누기 0.8 하게 되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인센티브 피입니다. 20%가 인센티브 피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인센티브 하겠더니 이거는 125밀리언이 나와요. 자, 이 125밀리언이 사실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숫자죠. 요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데스 밸류가 증가한 건데 증가분이긴 한데 이거는 뭘 고려 이미 한 거냐면 애프터요. 매니지먼트 피 빼고도 있잖아요. 그죠? 피 빼고 난 다음에 125밀리언만큼이 증가를 했죠. 그 125밀리언에다가 20%를 갖다 곱하기 20%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는 인센티브 피가 될 텐데, 거꾸로 말하게 되면, 100밀리언이라는 거는 보게 되면요. 100밀리언은 인센티브 피를 갖다 내기 전에 숫자로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게 되면, 인센티브 피가 20%를 낸 거니까, 그럼 0.8로 나누게 되면, 인센티브 피 내기 전에는 125밀리언이었어요. 그리고 125밀리언은 매니지먼트 피는 이미 뺀 숫자죠. 125밀리언은. 뭐 이렇게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